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번째로 경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2차 경선 결과가 오늘 몇 시 발표예요? 2시요. 2시? 자, 지난주에 제가 전망을 여쭤봤는데 한 분은 맞고 한 분은 틀렸습니다. 그죠? 네. 자, 2차 전망 들어가겠습니다. 자, 탑2 누구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원래는 홍준표 한동훈이었거든요. 네. 원래 예상은. 근데 막판에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누가 잘할 것이냐가 이제 최대 이제 그 경선 관련해서 이 투표를 바꾸는 기준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의 하락세가 멈췄어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반대로 약간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 한번 틀어서 김문수 한동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시험에 이제 그 저기 오래된 얘기가 있죠. 처음 찍은 게 다르다. 한번 어떻게 될지 네, 보고. 답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김은지 기자는요? 예, 저는 원래부터 김문수 한동훈을 가능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오. 바뀌지 않은 답으로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되게? 왜 그렇게 전망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한덕수 변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홍준표의 약간의 상승세가 있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막판에 국민의힘 특히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 유권 표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한덕수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한덕수와 다 같이 넣어놓고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살짝 뒤처지는 면이 있긴 한데 네. 결국은 이번 선거는 이제 한덕수라고 하는 선택지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따질 경우에는 박빙이긴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반탄 대 찬탄 구도에서 한 명씩 올라간다라고 보면 이제 한동훈 대 이제 김문수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두 분이 그러니까 두 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을 만큼 그러니까 기반이 확실하게 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후보가 약간 미운털이 박혀 있는 것도 맞고 이게 좀 약점으로 고려되는 것도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비윤대 뭐 친윤 요런 구도, 뭐 찬탄 반탄 요런 구도라고 했을 때 안철수 후보 대비 명확하게 선명성을 갖고 있는 건 확실히 한동훈 후보 쪽이긴 합니다. 이번에 경선 토론 같은 걸 거치면서 안철수 후보는 여기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약간 좀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의외로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나설 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비윤 쪽에서는 한동훈을 확실히 몰표를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그 바람을 타고 결선에 안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게 조금 더 대세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럼 비윤의 덩어리가 그렇게 크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팬덤 파워만 보면요. 한동훈이 제일 크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현장 같은 데 가면 각 후보들이 여러 현장을 돌잖아요. 그 현장에 가장 팬덤이 많이 와 있는 분 누구냐? 한동훈 후보가 확실히 이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막 어대한 외치고 하거든요. 물론 그게 다 아니죠. 그게 그냥 일부 강성지지층의 과표집일 수도 있지만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쉽게 밀릴 거죠. 왜냐면 이분들 다 당원으로 가입했거든요. 투표하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룰 세팅이 5대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원과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야 될 텐데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빠진 상태에서 이번에도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상승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표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지난 1차 컷오프 결과가 알려져 있기로는 3강의 후보들이 거의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만 본다면 사실 구도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곳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김문수, 홍준표가 서로 이제 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두 분 공이 과반 득표자는 안 나온다. 지금은 그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있는 후보는 없기도 하죠. 결선 투표까지 간다. 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전략적인 투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리그는 1차전이고 2차전을 한덕수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열망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50을 넘는 후보는 지금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긴 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전망을 따라가서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정계 은퇴하겠죠. 아니 어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 졸업할 거라고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번에도 당원들과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네. 더 이상 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뭐 배수진을 치고 좀 하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죠. 막판에 표심을 좀 결집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사실 근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중에 어떤 조합으로 둘이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다 오차 범위 내에 클로즈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냥 추이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어제 나온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아침 메시지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의 메시지는 약간 우리 질 것 같은데 약간 좀 어떻게든 끌어모으려는 걸 전제로 한 메시지들이거든요.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갑자기 소환을 한다라든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 뭐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니면 정계연대. 이거는 사실 약간 2, 3위가 1, 2위를 바라보고 할 때 하는 메시지인 거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도 뭔가 그런 보고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김원지 기자도 정계 은퇴를 전망하십니까? 예, 물론 뭐 정치인의 정계 은퇴라고 하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오늘 오후에 만에 하나 딱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른다. 뭐 이렇게 약간의 발을 빼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전망을 지금 또 마련해 놓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 저는 밀어붙이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 표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결선에서 그럼 김문수 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친윤계가 나눠서 지금 붙어 있잖아요. 네. 친윤계 중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친윤도 있고 홍준표 후보를 지원하는 친윤도 있는데 확실히 지금 홍준표 후보가 원래 어떤 비윤 반윤 이미지를 많이 좀 희석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이기는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던 파이 중에 조금 더 많은 쪽은 김문수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반대의 가능성.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고 홍준표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죠. 그래도 김문수 후보 쪽에 표심이 작용한다면은 한동훈은 워낙 그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 나경원 후보 캠프 회단식에 딱 두 분이 가서 또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이서 다 이제 급표 가져오려는 건데 같은 결이거든요. 사실상 지지자들의 표심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오후 2시에 뭐 뚜껑 열린다고 하니까. 네.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네. 전망이 늘 조심스럽고 어떤 면에서 무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보는 구도는 이러하다라는 정도의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내일 모레 사퇴 글피 출마 선언 맞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 날짜는 조금씩 변화되고 있긴 한데요. 출마는 이제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서실장도 사표를 썼고 그 주변에 있는 주요 스태프들이 다 지금 짐을 싸서 나가가지고 캠프로 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지 이번 주 안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뭐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이렇게까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관계자 말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뭐 캠프를 꾸리는 것도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뭐 아마도 나오는 것을 전제로 이제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인데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거의 나온 게 기정사실이었는데 막판에 틀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번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 가지고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했다가 다시 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 후반부에 뭔가 한덕수 대행이 나올 것 같기는 하다. 요것까지는 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결국 대행의 대행이 이번 대선을 치른다라고 하는 기정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판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덕수가 완전히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나온다 이런 전제로 봐야 되겠죠. 혹시 이제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도는 여의도에 도는 게 어느 빌딩에 그 방어도 때더라. 그렇죠. 이 얘기 제일 먼저 돌잖아요. 혹시 그런 얘기 안 돕니까? 아직 한덕수 대행이 어디에 캠프를 사무실 잡았다. 이 얘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통 하게 되면 그거 잡는 거랑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만드냐 안 만드냐 이 두 가지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새 사무실보다는 진짜 이런 기자들을 상대로 한 단체방을 만드냐가 가장 메인 이슈이긴 해서요. 물리적 공간보다는 거기가 더. 그리고 그 캠프 이름 어떻게 짓느냐. 심지어는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아직 단톡방을 초청이 없다. 네,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나경원 캠프도 캠프 개소식이 발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캠프를 개소도 못하고 바로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실을 얻어놓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고 좀 봐야죠. 근데 이제 하여간 뭐 출마를 하면 국민의힘 후보고 단일화한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단일화할 거냐 무소속으로 단일화할 거냐 이제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정대철 회장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단일화 이야기를 좀 하던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사실 무소속 단일화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바라고 있는 그림에 더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이 당에서 경선을 다 치른 상태인데 거기 또 입당을 해가지고 한다? 이거는 사실 지금 기존까지 경선으로 뭐였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만 갑자기 부전승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특혜를 받긴 쉽지 않을 것이, 또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좀 더 중도에서 끌어 모아가지고 진짜 연끌 해가지고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중도 포지셔닝에 맞아 보이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될 겁니다만 시너지를 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대한다면은 무소속 한덕수와 국민의힘 어떤 후보의 단일화가 조금 더 논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기호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이제 만에 하나 무소속 후보로서 이제 단일화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기호가 뒷번호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지금 있는데요. 그 얘기는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깔고 하는 얘기잖아요. 워낙 룰 세팅이라고 하는 게 서로의 기싸움이 음.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선거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한덕수 대행의 전반적인 모든 것은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전망이라고 하는 게 좀 무의미하고 제가 그래서 한덕수 나오나요 안 나오냐요 이런 식으로 보수 인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와 파괴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의도 일각의 어떤 정책과 생각에 불과하다. 한덕수 인생의 리즈입니다 지금이. 네. 한덕수 인생에 가장 이렇게까지 정치적인 주가가 높았던 적이 없었고 저는 이 법을 금방 꺼질 거라 봅니다. 어제 저희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석 최고는 단일화를 시도하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던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쏘시개로 끝날 가능성을 네. 점치도 어떻게 저도 보십니까? 한덕수 대행의 운명은 반기문 시즌 2 정도거나 아니면 그냥 국민의힘의 약간의 지지율 1%포인트 정도 불쏘시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결국 최종 후보가 안 될 거다? 네. 왜 이렇게 단호해요? 아니 무슨 대한민국 대선에서 좀 대선 지금 뭐 한 2달도 안 남고 한 달 조금 넘게 남은 거잖아요. 남겨두고 갑자기 출마 선언해가지고 된 역사도 없고요. 네. 기본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가 정말 그래도 뭔가 지분도 갖고 성공하고 하려면은 최소한 리즈 시절의 안철수 혹은 한창 때 주가 올때 반기문 정도의 파괴력은 갖고 있어야 지표상에 그래도 한덕수 대행이 왔을 때 뭔가 시너지도 나고 뭔가 저기에 붙었을 때 대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기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그냥 보수층 내에서 그냥 의자 뺏기 자기들끼리 돌려서 하는 싸움이고 전반적으로 한덕수 대행의 그 지지율이라는 것도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주자들과 그렇게 엄청 차이가 현격하게 나지도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국민의힘과 무소속으로 단일화 붙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당을 갖고 있는 당세 사실 이전에 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도 똑같은 논리를 해가지고 오세훈이 이긴 거였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밖에서 안철수 인기가 있었음에도 오세훈이 이겼는데 사실 한덕수 비호감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인기도 없는 사람인데 뭐 본인이 왜 그렇게 착각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나가서 인사했을 때 엄청 호감으로 막 구름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정도의 팬덤 파워도 없잖아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 진지전에 나섰을 때도 이기기는 쉽지 않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모래주머니 하나를 달고 뛰는 게임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네, 그런 사실상 지금의 한덕수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친윤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그룹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당권의 어떤 뒷받침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지난 1차 컷오프 때 그러한 친윤의 일부의 지지를 받았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차도 통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힘이 좋았다라고 했던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사실상 원희룡 전 장관을 자격 출마시킨 바가 있는데요. 물론 원희룡 장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때 원희룡 장관의 성적표를 본다면 굉장히 좀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뒷배 혹은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이 가지고 있는 티켓 파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민망한 수준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의미한 단일화가 되거나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덕수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의도 일각의 뭐라고 할까요? 그 전략과 상상에 불과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은 왜 나와요?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에게 나오라고 그냥 막 요청한 사람들의 그러면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대행도 총기가 없다. 본인이 이 옆에서 펌프질을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나오려고 결심을 했다면은 그분도 약간 줏대가 없는 분이라는 거 물론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재확인하는 거라고 보고 한덕수 대행한테 붙어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정치를 굉장히 그냥 책상머리에서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의도에서 소위 말하는 여의도 정치식 구상인 거잖아요. 한덕수가 나오면 뭔가 중도표가 모이고 그런 보수 진영이 반 이재명 빅텐트로 결집을 하게 되고 그 기수로서 이재명 후보하고 한판 붙으면 해볼만 할 거다. 라는 이 구상이라는 건 지금 이 내란 사태와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것들 맥락을 깡그리 무시한 채 그냥 단순히 더하기 해가지고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산수순인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치는 그런 산수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 민심이 어떤지 지금 단순히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한 게 그냥 단순히 뭔가 다 무슨 이
이재명이라도 한 사람 때문에만 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바라고 있는 이 내란 극복에 대한 민심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원만들의 후보가 아닌 건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이재명 비호감만 가지고 승부하면 될 거야. 그런 안티테제로 성공한 정치들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착각하고 있다. 한덕수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한덕수 이제 총리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의 생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본인의 이해관계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이게 될 판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를 미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잠깐만 본인의 이해관계라고 해서 이제 사법방어 얘기하는 뭐 아무래도 건가요? 방탄 리스크를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내란만이 아니라 다른 혐의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본인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주변에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와 인센티브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고 친다면 왜 주변에선 저렇게 하느냐에 있어서는 최근에 제가 만난 보수 인사들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덜 크게 져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크게 지면 안 된다. 이러한 인식들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이기기 어렵다라고 하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득표율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는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져가지고는 앞으로의 이 정권 초반에 전반적인 소위 말하는 뭐 내란 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세몰이에 있어가지고는 이것에 두려움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려면 적절한 경고, 너무 이제 크게 몰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크게 져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에 있어서 무엇이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은 또 하나의 현상으로 한덕수 띄우기가 있는 거죠. 역시 흥행불쏘시개네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용도는. 사실 흥행이라고까지도 보기 좀 어려운 지점은 있는데요. 여튼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덜 크게 져야 된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앞세워서 대선 후에 당권을 접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친윤들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것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보가 최종으로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될 텐데요. 만약에 한동훈 혹은 홍준표 후보가 당권을 그러니까 뭐 후보가 될 경우에는 완전 다른 그림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한동훈이 될 경우에는 당이 쪼개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정계 개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벌써 있습니다. 그러면 친윤이 뛰쳐나간다? 누가 나갈지는 뭐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이제 그 정도로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친윤을 위시로 한 한덕수 그림이 있긴 한데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 과연 당권을 잘 잡아서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덕수 파워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막간. 어제 오마이뉴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리밥 자시는 거를 뭐 네. 사진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보 받아서 저희가 한 사진입니다. 보리밥 정식? 낮술은 안 하시는. 그래요? 왜 갔대요, 근데?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갑자기 서울 밖으로 왜 나들이를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런 공개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예전에도 보면은 한동훈 후보도 이제 잠깐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에서 물러났을 때 그때 이제 어디서 갑자기 출연했다. 어디서 책 읽고 있더라. 막 사진 찍혀가지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제발 그러니까 나를 좀 어디서 찍어서 보여줘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노출이 되고 싶은 건데 대놓고 할 수는 없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 즐기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파면된 이후에 자기가 당에 대한 그립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잘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뭔가 지지층들에게 소구할 만한 뭔가가 필요할 상황일 텐데 뭔가 이런 식으로라도 노출이 됨으로써 뭔가 이 기사에 한 줄 좀 나오고 어디서 좀 뭔가 커뮤니티 좀 퍼주고 이런 것들을 좀 바라고 갑자기 서울 외곽행을 한 건 아닐까? 아니 네. 근데 패션을 보니까 양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양복을 입고 판교에 갔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지금 마크로비스타라고 왔는데 경기도 쪽에 뭐 사저를 물색하려고 지금 간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양복 입고 갑니까?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평소 잠바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양반도. 그죠? 편안한 옷차림을 주로 이제 사저에서는 하는 걸 그러니까. 보였죠. 아니 그럼 집어들어 다니면 양복 입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왜 판교를 왜 갔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은 경호원입니까? 그렇게 알려져 경우는 있더라고요. 추정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뭔가 나오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워낙 좀 주민들 사이에서 시끌시끌하다 보니까 다른 데 좀 찾는 건가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럼 성남, 분당, 판교 요 주민분들을 환영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양복 입고 저는 그 복덕방 돌아다니는 이게 좀 그래서. 근데 약간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인데도 너무 후리하게 하고 거기다가 다니면 약간 헤어 또 스타일링도 했던데요, 보니까.
그죠? 궁금해서. 이런 말 하면 아무튼 이미지를 되게 신경 쓴다는 점에서는 요 검사분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아무튼 근데 자 아크로비스타로 누가 또 찾아갔다 이런 얘기는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한 배신감에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상처받았다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지가 너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죠. 선대위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은 저희가 아까 이제 인터뷰했는데 윤여준 환경부 장관 뭐 확정된 거라고 봐야죠. 네, 뭐 근데 사실 뭐 혼자 단독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발표할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뭐 기대감을 심어준 이야기가 있긴 있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그 윤여준 장관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투톱이라는 뭐 이런 보도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죠? 계속 문제는 뭐 물색하고 예. 상임 말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죠? 사실 선거에서는 후보 말고는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와 어떤 뭐 메시지 정도의 이야기지 뭐 대단한 선거 전략을 한다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양한 선대위원장들 다 직책을 주기 나름이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도 특보 자리가 엄청 남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임명장 하도 돌리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는 하는데 그 특보가 실상 이름에 비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나눠주는 이름 붙여주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급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원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뭐 하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도 우리 캠프에 어떤 합류를 했다. 그래서 이름을 같이 나란히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이미지 효과라든가 상징 자본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살펴보는 거지 뭐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캠프에 합류한다고 대단히 뭔가 갑자기 정책에 막 손을 댄다라든가 뭔가 기조에 막 그런 거는 뭐 아닌 거죠. 그 사회가 또 누구누구가 거명되고 있는데요. 뭐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같이 떨어졌던 뭐 김경수 후보라든지 김동연 지사는 지금 현직 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김부겸 총리 전 총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비명의 어떤 대표 주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선대위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김경수 전 지사는 PK, 김부겸 전 총리는 TK 본부장 맡을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승세이고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리를 맡고 싶어하는 상황이어서요. 예, 어떤 자리를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리가 없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고 뭐 너무 이미 캠프 합류하기 늦었는데 어떻게 하면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잘 되는 캠프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하고 나서 확실하게 지금 포지셔닝을 잡은 거잖아요. 중도 보수 쪽으로 가면서 당 밖으로는 외연 확장이고 당 안으로 통합 요 기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김경수 전 지사하고 뭐 도시락 먹고 뭐 하면서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도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그래도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비명계 주자급들한테는 역할이 가긴 갈 것이다. 예. 다음에 이제 그 역할이 실질적인 역할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도 이 제안을 받는 쪽에서도 전혀 나쁘지 않은 제안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마 민주당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선거를 치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당 밖에서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 지향으로 외연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이름들이 더 등장할 것인가. 여기가 오히려 조금 더 기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재, 조갑재 두 사람은 안 들어간답니까? 네, 요새 이재명 후보와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뭐 근데 사실 지금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외곽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서 어떤 시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긴 합니다. 김상욱 의원도 뭐 관련된 엄청난 정식 제안은 아니긴 하지만 이야기가 있긴 있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처럼 사실 인물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와 행보 그러니까 일정 그리고 메시지가 합쳐져야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단순히 사람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좀 버무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항상 뭔가 비명계 민주당 진영 쪽에서 데려와가지고 상징성 있게 써먹을 사람 누가 있을까 이거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쪽 지금 민주당 주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우리 쪽으로 온다고 하게 되면 크게 좀 뭔가 이슈도 되고 시너지도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여기저기 타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조승래 대변인은 뭐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뭐 자기는 아는 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기저기 구상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정규재 주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약한데 뭔가
보니까 왜냐면 페이스북에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포스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조갑재 씨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조금 이제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전까지 했던 역할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정규재 주필은 약간 좀 가능성이 있지도 않나 뭔가 역할이 뭐 그런 물음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미 외곽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SNS로 계속 이렇게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결국은 좀 모시기 어려운 보수 인사 혹은 뭐 이제 굉장히 민주당이 이런 사람까지 영입하는구나라고 하는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이후에 정권을 창출했을 때 어떤 자리까지도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뭐 명시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같이 있어야지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뭔가 굉장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빅텐트를 그런 차원에서는 차리고 있는 지점도 있는 것인 거죠.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는 내란 종식을 위해서 더 크게 뭐 텐트를 치겠다 이런 차원의 인선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컬어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합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한정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용인술에 있어서까지도 이게 확장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뭐 좋게 말하면 실용주의, 뭐 또 다른 지점에서 또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굉장히 실용주의에 대한 가치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일 잘하면 누구든 쓸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하고 있긴 한데요. 이재명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래서 어떤 차원의 구상을 하고 있을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이고요. 다만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통합에 시너지를 내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또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조합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제 통합과 어떤 외연확장과 연정 차원에서 유승민 전 의원한테 뭐 경제부총리 자리 제안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항상 할 때마다 약간 시즌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내지 않고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혁신당에도 뭔가 장관 자리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든가 아니면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누가 후보 나갈 건데 그러면은 지금 비명계 주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혹시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조합들을 막 이제 여의도에서는 생산을 해가지고 돌리는데 아마 실제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여러 카드들을 놓고 아마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달성될 수도 있고 일부는 그냥 썰로만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늘 조간 보셨나요? 오늘 조선일보고 동아일보 일면에 뭐 실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일면에 올렸어요. 기획재정부 관련해서. 뭐 기재부 쪼개고 산자부 쪼갠다 이런 것들을 막 조선일보 톱으로 썼던 거 아마 그러던데 저는 그걸 보면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거 보면서? 사실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평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전 조선일보의 최근에 이제 탄핵 이후의 기조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얼마나 견제하기 어렵고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들 주로 함으로써 보수 유권자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투표장에 나가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진지한 이재명 소위 말하는 정부가 만약에 꾸려졌을 때에 대한 분석이기보다는 좀 두려움과 공포를 자극하는 지점들이 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뭔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공포 마케팅 말고는 지금 그쪽에서 할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이 일면 짜고 하는 프레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하니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아닌가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좀 뻔하다 속이 좀 보인다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와 별건으로 민주당에서 사실 기재부 개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야기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재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진행자께서도 다른 요일에 연상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오래된 고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뭐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예비 캐비넷이라고 하죠.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면 뭐 정교화된 공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특히나 뭐 그 통상본부장을 했었던 김현정 씨 이런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계속 요새 돋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재미난 포인트여서 한번 좀 두 분 견해를 여쭤봤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